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개발법의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을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것도 출발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국토교획법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이제 앞글자 칭해서 용용, 기도, 지입 하는 6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관리계획 결정상의 세 번째가 기반시설의 설치 정비 계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빠져나온 사업이 도시계획 시설 사업이라는 게 나오게 됐던 거죠. 그리고 관리계획 결정상의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오늘 배우는 개발사업이 나타나게 되고,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에서 다음에 배우는 정비사업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물론 이 세 가지 사업을 칭해서 우리가 도시계획 사업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만은,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오늘 이제 도시개발 사업이라는 것도 결국은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직접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사업이나 정비 사업에 관한 내용이 국토계획법에 들어가 있어도 체계상으로 문제될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 내용이 국토계획법 안에 포함이 되게 되면은 국토계획법률 자체가 너무 커져버리죠. 그래서 빼내가지고 도시개발법의 개발사업, 정비법의 정비사업으로 편제를 따로 두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도시개발사업도 관리계획 결정부터 출발한다. 그 출발 단계를 먼저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본서 기준으로 252페이지 보시게 되면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사업의 재정의 목적에서 용어 정의 나와 있는데, 재정의 목적은 여러분 읽어보시고,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지정 고시된 구역을 개발구역이라고 칭하고, 개발 사업이라면 개발구역 안에서 지정 고시된 개발구역 안에서 주거, 상업, 산업유통, 정보통신, 생태문화, 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이다라고 하는 거죠. 허벌판 빈 땅에 새로운 도시 건설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국토계획법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용어는 이 법으로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서 이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똑같이 적용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시개발 사업을 국토계획법으로부터 출발하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는 부분이 될 겁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이제 현행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구성이 이렇게, 과거에는 예를 들어 구도시계획법에 있던 주택지 조성 사업, 공업용지, 대지 조성 사업이라는 게 합쳐졌고, 그 다음에 토지구역정리사업법상의 토지구역정리사업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걸 합친 거죠. 합쳐서 현행 도시개발법상의 도시개발사업을 만들었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셔도 좋고요. 자, 도시개발사업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다가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다가 개발구역 지정을 먼저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 수용방식이라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수용방식은 어떤 것이냐? 사업 주체가 이 지역 일대를 돈을 주고 전부 다 사겠죠? 그래서 이제 토지를 매수한 다음에 수용을 하든 간에 기반시설을 갖추고 구역정리를 새로 해서 복합적인 기능을 갖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한다. 이런 형태의 사업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수용 방식을 취하게 되면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죠. 수용에 따르는 그 자금의 압박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식, 환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자, 토지 소유자들의, 종전 토지 소유자들의 소유권, 그 중에 이제 처분 권능인데요. 처분 권능은 종전 토지 소유자에 그대로 허용을 해주는 과정 속에 사용 수익 권능만을 거둬들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처럼 기반시설을 갖추고 새로이 구역 정리를 한 다음에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구역 정리된 땅을 새로이 되돌려주는 거죠. 바꿔주는 거죠. 낡은 그 정비가 되지 않는 땅을 정비된 땅으로 바꿔서 주는 걸 환지라고 칭하게 됩니다. 다만 이때 환지하는 비율은 50% 정도를 일단 기준 잡자고요. 절반은 되돌려주게끔 돼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수용과 환지가 섞여서 나타날 수 있는데 그걸 혼용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세 가지 사업 방식을 통하여 복합 기능을 갖는 단지나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도시개발 사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땅을 대상으로서 오른쪽처럼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구획정리 새로 한 다음에 땅을 이제 되돌려 주는 걸 과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죠. 과거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정비가 되어 있지 않는 땅을 대상으로서 오른쪽처럼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구획정리 새로 한 다음에 땅을 이제 되돌려 주는 걸 과거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고 했다. 그러죠. 이걸 지금은 현행 환지방식 사업입니다. 이건 현행 환지방식 사업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결혼 시간에 토지구획정리 사업이라는 게 나타나면은 그게 표현사로 이렇게 나타나면은 그게 도시개발법에서 배우는 환지방식 사업의 모습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의 결과물로서 예를 들어 이런 정보통신도시 건설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 정보통신에 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현재 정보통신도시에 거주하고 계시죠 다들? 어떻게 알아볼 수 있어요? 버스 정류장 가면은 직접적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가씨가 계속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 5분 후에 몇 번 버스 오고 7분 후에 몇 번 버스 오고 계속 알려주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들도 하나의 정보통신도시 모습이구나.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고. 그 다음에 전원도시라고 그러죠. 전원도시 건설. 그 다음 또는 기업도시라는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또는 기업도시라는 형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사기업체가 개발 사업을 해서 하나의 도시를 건설하는 형태, 기업도시. 꼭 도시 건설만 있는 게 아니라 단지적 의미도 있습니다. 꼭 도시 건설만 있는 게 아니라 단지적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파주에 가시면은 출판문화단지라는 게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도 도시개발 사업의 결과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기타 베드타운, 베드타운 또는 뭐 실버타운 조성하는 것들, 또는 뭐 실버타운 조성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도시개발 사업의 결과물이구나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부터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신도시 건설했던 것들 한번 보시라는 얘기지. 자, 지금부터 이제 그 과거에 우리가 이제 그 신도시 건설했던 것들 한번 보시라는 얘기지. 어떤 지역 명칭한테 뽑을래요? 수도권 제1기 신도시 건설,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그 다음에 산본, 그 다음에 성남, 분당, 이런 데 1기 신도시. 지금 2기 신도시 사업하고 있죠? 파주, 운정, 김포, 한강, 인천, 검단, 화성, 동탄, 1, 2, 그 다음에 아산, 탕정, 배방지구, 그 다음에 고덕국제화 계획지구라든지 위례 신도시, 성남 판교, 양주 신도시 등등 이런 것들이 제2기 신도시 건설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자, 도시개발 사업의 큰 흐름도를 가지고 전체적인 설명을 먼저 드리고 부분적으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국토기획법에서 광역도시계획이라는 걸 배우셨죠? 그 아래 이제 도시기본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게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관리계획 결정사항의 네 번째가 도시개발사업 및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여기서부터 우리가 배우는 개발사업이 출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먼저 개발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개발계획이라는 의미는 어떠한 도시를 만들 것이냐 구상에 관한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 세종시라는 도시 아시죠? 특별자치시로 세종시가 있는데 세종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라고 그렇죠?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얘기 아닙니까? 약칭에서 행복도시라고 쓰는 바람에 나머지 대한민국 모든 도시가 불행한 도시가 되더라고 상대적으로. 거기가 행복도시가 되는 바람에. 자, 개발계획 세워서 이제 개발구역을 지정을 합니다. 개발구역 지정량에서 뭘 배우냐? 누가 지정할 거냐? 어디에 지정할 거냐? 얼마 크기로 지정할 거냐? 뭐 등등 이런 걸 같이 배우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개발구역 지정이 되면은 지정에 따른 효과로서 지정 효과가 있고 간주되는 규정들을 배우죠. 지정만 있습니까? 해제에 관한 내용도 같이 또 배우셔야죠. 해제에 관한 내용도 같이 배운다. 이제 개발구역 지정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학습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원칙은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칙이 있다는 말은 또 항상 예외 있단 말과 같은 말이겠죠. 예외적으로는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단 공부할 때는 원칙을 가지고 공부합시다. 계획을 세워 구역을 지정한다. 예외가 허용된다는 정도 아시면 되겠죠. 그러가서 이제 구역이 지정된 다음에 사업 시행자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는 3번에서 한 11가지 정도 번호가 나열될 텐데 외우지 마세요. 그거 묻는 거 아니니까요. 크게 우리가 이제 공공시행자와 민간시행자로 나누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중에 이제 공동출자법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공동출자법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출자를 했는데 이 과정에 공공의 출자 비율이 민간보다 크게 되면은 그때는 여러분이 공공시행자로 같이 분류를 해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반대로 민간의 출자 비율이 공공보다 크게 되면은 이들은 민간시행자로 구별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나 교재를 읽는 과정 속에 공공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인 이렇게 표현이 나오면은 항상 위에 것을 칭하는 거겠죠. 민간시행자와 공동출자법이나 밑에 것을 의미하거나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해결하는데 크게 문제 없습니다. 이 공동출자법이 자체를 가지고 시험 문제는 한 번도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서 실제 사업 시행장에서 우리가 이제 꼭 알아야 될 게 도시개발조합입니다. 도시개발조합은 우리가 단일 문제로도 출제가 되는 부분인 만큼 따로 정리를 하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사업 시행자가 지정되면은 사업 시행자는 사업에 따른 구체적 계획으로 실시계획이라는 작성해서 이제 인가를 받습니다. 이게 이제 본 사업에 관한 구체적 계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받은 다음에 이제 본 사업으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사업을 할 건지가 나타나야 되겠죠. 좀 전에 들은 바 있는 대로 수용 방식 사업이 있고 환지 방식 사업이 있고 그다음에 양자가 섞여 있는 혼용 방식 사업이 있다더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 방식을 통해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개발 사업은 크게 3가지 파트로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구역 지정 단계를 먼저 학습을 하십니다. 두 번째는 시행자가 지정됨과 동시에 시행자가 지정되고 그 다음에 사업 따른 계획을 작성한 실시계획 인가받는 단계가 두 번째 단계. 그럼 이제 세 번째가 개별 사업 방식에 따라서 구체적 사업이 진행되는 모습. 이렇게 크게 3파트로 나눠서 여러분이 내용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먼저 우리가 이제 개발 구역 지정에 관한 것을 먼저 좀 설명을 드리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기본 서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해당되는 페이지가 254페이지 보면은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수치를 먼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 위치는 256페이지 있습니다. 기본서 256페이지 보면은 개발구역 지정 대상 지역 및 규모라고 되어 있죠. 거기에 해당되는 건데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기 전에 왜냐면은 이 국토계획부에서 배웠던 걸 같이 한번 응용을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국토계획 한번 배웠던 거예요. 개발행위 규모라는 게 있고 개발사업 규모라는 게 있다는 거죠. 개발행위라고 칭하는 것은 사적 용도 개발을 칭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공적 개발인 도시개발 사업과 구별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좌우로 이제 나눠서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은 개발행위는 미만으로 가는 거고 개발 사업은 최소 면적 이상으로 싹 올라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 도시적에 한정지어서 양적을 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기준 면적의 수치는 같습니다. 1만, 3만 이런 식으로. 다만 개발행위는 사적인 측면 개발이기 때문에 일정 면적 미만만이 허용될 뿐이지만은 개발 사업은 최소 면적 이상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양쪽의 차이점이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구별의 차이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보존 녹지적이 개발 행위상에서는 5천 미만이지만 개발 사업에서는 대상 지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보존 녹지지역마저 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은 도시지란 용도지역 안에서는 녹색 공간이 하나도 남아나지 않는 형태가 되거든요. 보존 녹지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구역 지정 대상은 될 수가 없더라. 그걸 전제로 깔고 내용을 보시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면적이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따로따로 기억할 게 아니라 같이 기억을 해보시고, 다음은 이제 비도시군 면적이 좀 다르죠.
왼쪽은 3만 5천이지만 여기는 30만으로 되어 있다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개발사업의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게 되면은 보십시다. 도시적 안에서 전부 다 1만이죠. 결국에는 공업만 3만이에요. 비도식은 30만이에요. 면적의 기준은 결국 세 가지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1만, 3만, 30만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도시역 전체적으로는 1만이고 공업적은 공장 짓기 때문에 3만 이상 나오고 그 다음에 관리적은 비도시역은 전부 다 30만 이상 그렇게 기준을 그렇게 설정하면 좋아요. 그리고 지금 비도시역에서만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더 드리자면은 자, 비도시역은 30만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두 가지죠.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되어 관할구청과 협의를 했거나 도로와 연결되거나 4차로 이상의 도로를 설치하는 경우라면 이때는 면적이 얼마 이상이면 된다? 10만 이상이면 된다라고 표현된다는 거죠. 작년에 혹시나 학습하셨던 분들 작년에 20만이었는데 10만으로 줄었습니다. 줄었다는 거 좀 주의하시고 물론 이게 시험의 중요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국토계획법에서 지구단위 계획을 배울 때도 비도시적의 지구단위 계획 지정돼서 이 면적이 나온다고 3만, 30만, 10만이라는 면적이 나와요. 바로 그거와 혼동되지 않기 위해서 그 기준이 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이 있구나라고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봅시다. 자, 원칙은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예외도 있다고 그랬죠?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더라. 그러면서 어디다가 개발구역을 지정할 거냐가 문제가 되죠. 결국에는 그러면은 그 대상지역은 대한민국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죠. 아닌 곳 한 군데는 무조건 전제를 깔고 얘기합시다. 보전 녹지 지역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발구역 지정 대상은 될 수가 없더라 깔아놓고요. 자, 이제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얘기를 좀 하자면은 자, 원칙에 따라 사전에 계획을 다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면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반대로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그 특징을 좀 말씀드려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발구역 지정되면은 여기 새로운 개발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이 개발구역과 그 인접지역을 묶어서 보통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게 현실입니다. 토지를 허가구역이 지정되어 있다는 거죠. 이 자체가. 바로 이렇게 구성된 상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그러면 구역을 선지정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의 특징이 뭐냐면은 투기 우려가 큰 지역들이에요.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역을 먼저 묶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개발 계획을 세우는 게 맞겠죠? 아니, 사전에 계획을 다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 원칙에 따라서 하다 보면은 개발계획 수립하는 도중에 정보 다 새 나갑니다. 그래서 구역을 선지정할 수밖에 없더라.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게 되는 건데 그 내용은요, 여러분 교재 259페이지입니다. 259페이지 개발계획 수립 시기라고 해서 아래쪽에 있죠.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은 개발구역을 지정하려면 해당 개발구역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구역을 지정하려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죠. 그러면 선후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죠?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그 밑에 이 보면서의 예외, 개발계획을 공모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개발구역을 지정할 때는 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개발계획 수립할 수 있다라고 돼 있네. 바로 여기가 지금 말씀드리는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이란 말입니다. 투기 우려가 큰 지역에서는 구역을 선지정한다. 그렇게 내용을 이해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겠습니다. 예외가 있던 좀 전에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이거라는 거지. 개발계획 공모할 때도 구역을 먼저 딱 정해놓고 여기에 합당한 개발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계획을 공모하고 구역을 지정한다. 그 계획을 공모할 때는 구역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개발계획을 수립한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관계되는 내용을 지금 전체적으로 펴놓고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기로 했다고 그러죠. 거기에서 이제 보전 녹지는 어떤 경우도 대상지역은 될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나머지 지역 한번 봐보실랍니까? 대한민국 전 국토일 것 같은데, 주상공 지역 자연 생산 녹지, 보전 녹지는 아니라고 그랬고, 관리 농림 잔향용 보전 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전 국토 안에서 필요하다면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전에 배웠던 대로 1만, 1만, 3만, 1만, 1만, 30만 하는 면적이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계획을 세워 구역을 지정한다가 원칙에 해당되는 거죠. 자, 원칙은 뭐 어떻게 봤던 대로 아까 우리가 교재 앞에서 잠시 봤던 겁니다. 256페이지 아래쪽에. 거기가 이제 원칙에 따라 이제 그렇게 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예외를 배우는데 예외가 어디냐면은 259페이지 하단 260페이지 상단입니다. 260페이지 상단에 나오는데요. 자, 보겠습니다.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이거나 개발 계획을 공모하고자 하는 지역에서는 구역을 선지정한다고 그랬죠. 그럼 봅시다. 투기 우려가 큰 지역의 의미를 갖는 건데 여기 보세요. 자, 자연녹지, 생산녹지적이네요. 자연녹지, 생산녹지적. 자, 여기는 보전지역이죠. 용도적 자체 특성이. 그래, 얘는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개발 사업 한다는 소문나면 투기바람이 불게 됩니다. 그 일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비도시 간의 관리 농림 자량용 보전지역에 대해서 여기는 이제 구역을 선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실랍니까? 자연녹지 지역은요, 계획을 세워 구역 지정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두 가지가 다 허용이 된다 그 말입니다. 양쪽이 다 지금. 비보전 지역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과정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국가 균형 발전은 따로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고요.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상공 지역이라는 곳 잘 한번 새겨봅시다. 용도적 특성이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땅이죠. 그 주상공 지역에 지금 이제 개발구역을 지정하고 싶다는 거죠. 그때는 구역을 선지정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조건이 뭐냐? 주상공 지역이 차지하는 면적의 합이 전체 개발구역 면적에서 100분의 30 이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머지 100분의 70은 어디죠? 자연녹지적 이하가 나머지 100분의 70의 범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개발구역 지정하고자 하는 면적 중에서 보전지역의 면적이 더 크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자 보세요. 시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한다. 대한민국 전국토. 물어볼 실익도 별로 없습니다. 시험에서는. 근데 시험은 자꾸 이걸 물어보는 거죠. 다음 중 구역을 선지정하고 계획 수립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이 어디냐라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걸 개별적으로 외우지 마세요. 여기 원칙에 따라 계획 구역 지정하고 구역 계획 세워도 된다.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다 똑같단 말이에요. 다른 것만 가지고 구별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구역을 선지정하는 요건 중에 하나가 주상공 지역은 면적의 합이 100분의 30 이하일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100분의 30 이하일 때만. 그러면 주상공 지역의 면적의 합이 100분의 30이 넘으면은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서 구역을 지정하게끔 돼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재상의 260페이지 상단에는 네모 박스를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거. 묻고자 하는 포인트를 잘 이해를 해보세요. 결국은 구역을 선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대상 지역은 어디냐? 대한민국 전국토인 거 맞아요. 똑같이. 그런데 다만 주상공 지역의 면적의 합이 100분의 30이 넘게 되면은 그때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죠? 원칙에 따라 계획을 세워 구역을 지정한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는 똑같이. 원칙에 따라 계획 세워 구역 지정하든 예외적으로 구역 지정하고 계획 세우든 간에. 그래서 거기 네모 박스에 있는 어떤 지역이라고 명칭을 외울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이 문제가 시험에 계속 출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가 나오면은 지문상에 100분의 30 이상이라는 표현이 의미가 포함되면 무조건 틀렸다고 하시면 돼요. 좀 논리적으로 잘 이해를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대상으로 계획 세우고 구역 지정하고 이런 것을 대상으로 구역 지정하고 계획 세우는데 다 똑같다니까. 여기만 다르잖아요. 여기만 지금 여기만. 그럼 이걸 가지고 답을 처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작년 시험 문제도 여기서 답이 나왔죠. 몇 년 전에 시험 문제 답도 하고 똑같이. 이것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는 시험에서 이걸 묻게 되면은 결국엔 지문상에 어떤 지역이라고 답을 찾을 목적이 아니라 그 지문 내용 중에서 표현의 의미가 100분의 30 이상이 나타나면은 거기가 무조건 틀렸다고 하는 게 공부하는 요령입니다. 이해를 좀 여러분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는 경우에 어디에 지정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건 여러분 교재 다시 앞으로 가셔서 한 장 앞으로 가시면 되죠. 2장인가요?
한 장 앞이네요. 거기 257페이지 2번. 그 다음에 이제 3번 바로 이어 설명드릴 테니까.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기본계획은 해당 구역 안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런 장기발전 방향이 제시가 되어 있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전지역에서도 개발구역 지정하는데 문제될 게 없더라 그 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국토교획법에서 용도지역을 왜 배우셨는지 항상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땅에 가장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게 용도지역이라고 그러죠. 그 지정의 목적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라고 용도지역을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연녹지지역이야 이런 보전지역은 보전하려고 지정된 땅덩어리죠. 그런데 여기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개발구역 지정하려면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곳에도 개발구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장기계획인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면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지역 앞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고 계획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지정하는 데 문제될 게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지정할 수 있겠네. 그럼 또 하나 더 그럼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는 주상공 지역은 지정 못하냐고요? 이건 애당초 개발구역 지정은 아무 문제될 땅덩어리가 아니죠. 주상공은 개발구역 지정 목적 자체가 용도지역 지정 목적 자체가 개발 목적으로 지정이 된 곳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을 이렇게 이해해 볼까요?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다면 어디서 지정할 수 있다는 거죠? 대한민국 전 국토를 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한민국 전 국토 안에서 다 지정할 수 있다는데 뭐가 어려움이 있어요? 물어볼 가치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시험에서는. 다만 이 과정에 이런 광역도시나 도시기본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은 보전지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는 개발구역을 개발구역 지정해도 된다 그 말인 거지. 왜 그럼 그나마 여기는 지정이 가능하느냐? 여러분들이 용도지 배울 때 어떻게 배우셨어요?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지역의 영역 안에서 제한적 범위에서나마 개발이 허용되는 땅이고 계획관리지역은 도시계획에 준하여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그렇게 배우셨습니다. 애당초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은 용도적 자체 특성상 개발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장기계획이 서로 없어도 지정하는데 문제될 게 없더라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주상공은 무조건 지정한다니까 주상공 물어볼 가치도 없더란 얘기죠. 결국에는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장기계획이 수립이 됐을 때는 어디서라도 다 지정할 수가 있지만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았을 때는 그나마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에 한해서는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는 거죠. 바로 그 내용을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계획 수립 여부 따져봤고 면적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계획 수립 여부 따지지 말고 면적 따지지 말고 과거한테 그 광고에 그런 표현 재밌는 게 있었죠.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어떻게 해준다면서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면 무조건 지정이 된다네. 거의 네 군데인데 취, 개, 지, 구 그렇게 말합니다.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국가균형발전지역에서는 무조건 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데요. 왜 지정이 가능한지 여러분이 아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실은 용도지구에서 배우셨어요. 용도지구에서 취락지구와 개발진흥지구는 개발을 촉진하려고 지정된 용도지구입니다. 일반적으로 용도지구는 용도적상의 행위제한이 강화되는 형태로 나타나지만 여기는 취락지구와 개발진흥 행위제한이 완화가 되거든요. 여러분 강의노트 앞으로 가셔서 용도지구 찾아보세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위제한이 완화가 된다는 말은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완화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 목적 아시죠? 관리계획 결정이 용용기도지입이라고 칭했을 때 두 번째 용도 구역만큼은 보전 목적이지만 나머지는 전부 다 개발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 마찬가지로 지구단위 계획구역 개발하기 위해서 지정된 땅덩어리라는 거죠. 그래서 개발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도 지정하는데 문제될 게 없더라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국가균형발전지역은 말 그대로 이해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농사 짓는 것들로 균형발전이다 그렇게 칭하진 않죠.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낙후된 지역을 개발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걸 균형발전이라고 칭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가균형발전지역은 그 자체가 개발 목적으로 지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네 가지
치계, 지국 이 네 가지는 이 각각의 지정의 목적이 전부 다 개발 목적으로 지정된 곳입니다. 거기다가 개발구역 지정해서 개발 사업하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어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 있는 거 지금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추가할 것은 시험 문제상으로 국가균형발전지역이 나오면 무조건 맞다고 하세요. 맞다고 항상 하고 문장 제일 끝에 가서 어디는 빼고 자연환경 보전적은 제외하고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럼 모든 문제가 풀리는 거니까. 이게 지금 보는 전체적으로 개발구역 지정을 한 전체 내용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주 혼란스럽게 받아는 그러지 마시고 아주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개발구역 지정에서 개발사업 해야 되겠죠. 그 대신에 보존 녹지정은 어떤 경우도 개발구역 지정할 수 있는 곳으로 낮이라고 아예 전제를 깔아놓고, 자, 원칙에 따라 들어갑니다. 계획을 세워 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곳이냐? 대한민국 전국도입니다. 어디서라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예외가 포인트죠. 구역을 선정하고 계획 수립할 대상지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이것도 결론 대한민국 전국도라니까요. 아닌 곳이 딱 하나 있어. 원칙과 다른 곳이 하나가. 뭐죠? 주상공 지역의 면적 합이 얼마냐만 다르다고. 주상공 지역의 면적 합이 100분의 30이 넘게 되면은 이때는 반드시 원칙에 따라 계획 세우 구역을 지정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다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머지가 어떤 지역이라를 따로 기억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이 100분의 3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여러분 판단할 능력을 기르치는 게 됐다는 거죠. 질문상이 주어졌을 때. 그 다음에 보전지역을 대상으로 개발구역 지정하는 과정에서는 장기계획이 세워졌다면 어디서라도 지정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장기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더라도 그나마 지정할 수 있는 것 두 군데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이걸 따로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지정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서요. 치계, 지국이라고 되어 있네. 바로 여기다가 지정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건 무조건 안 된다. 100분의 30 이상 자연녹지 계획관리 치계, 지국 끝.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모든 판단의 기준을 삼게 되면은 개발구역 지정을 하는 것은 절대 어려움 없는 문제가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상에 흩어져 있는 것을 제가 종합적으로 모아서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니까 교재 256, 257페이지 있는 것, 심지어 넘어가서 259 하단 260페이지 있는 것까지 모아놓고 보면 오히려 더 간결하게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을 모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됐던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일단은 개발구역 지정에 관한 것까지만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